강의할 내용은 칼빈하고 인문주의를 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문주의 자체에 대한 고찰은 아니고 칼빈을 전제하면서 칼빈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칼빈과 연결되는 그 한도 내에서의 인문주의를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칼빈은 어려서부터 인문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죠. 그가 이미 청년 시절부터. 그래서 청년 칼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주의 연구가 필수적으로 중요하고요. 근데 칼빈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종교개혁자가 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생기는데, 과연 이전에 철저하게 훈련된 인문주의자 칼빈이 그 이전에 인문주의적인 요소를 다 버린 것이냐, 아니면 남아있는 것이냐, 그리고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다 버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의 그 결실들을 다 종합해 보면 칼빈은 인문주의자에서 종교개혁주의자로 돌아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나 로마의 저작들, 교부들의 저작들을 존귀히 여겼고 인문주의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인문주의를 절대화하지도 않았고 신성화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칼빈은 누구보다도 인문주의적 지식이 기독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문주의적 요소가 칼빈이 종교개혁자로 성공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다. 이것이 제 논문의 커다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칼빈은 종교개혁 신학자로 심화되고 성경 해석이나 그의 신학을 구축하는데 인문주의적 소양을 탁월하게 활용했다. 이런 하나의 커다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을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그 감기가 걸린 지 거의 한 달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침이 좀 심합니다. 강의할 때나 말할 때나 설교할 때마다 말을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그런 양해를 좀 구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칼빈을 이해하려면 16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을 이해해야 하겠죠.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변혁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한 캐머런 같은 학자가 말하듯이 종교개혁이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격변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이념 혹은 하나의 신앙이 모토가 되어서 전체 역사를 완전히 이끌어갔고 뒤바꿔 놓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어떤 이 지성사적인 혹은 사회사적인 기틀을 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종교개혁은 사실상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또 보면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까지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 그 면에서 고찰해 볼 때,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나 경제,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에 하나의 일종의 관료 체제와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란의 교회사가 옐스마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종교개혁을 말할 때 하나의 관료 체제와 같았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고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되어진 그런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숨통을 트이는 그런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학문적이고 영적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문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죠. 칼빈은 잘 아시는 것처럼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500주년을 지금 맞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칼빈 또한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가 회심을 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주의자가 되기까지
그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이해하려면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문주의를 떼어놓고는 칼빈을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인문주의자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되었을 때에 그 둘의 관계는 칼빈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사족처럼 이제 하나 이야기를 넣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다양한 전공과 혹은 다양한 그런 경험과 공부를 했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칼빈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경험, 했던 공부들이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칼빈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알았던 인문주의가 칼빈이 종교개혁주의자로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개혁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칼빈과 인문주의 관계를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문주의를 르네상스, 그리고 인문주의, 그리고 북유럽 인문주의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2장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3장에서는 인문주의와 종교개혁과의 관계를 넓은 틀 속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데보스지오 모데르나라고 하는 근대적 경건운동, 그리고 그것이 루터와 칼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 이것은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커다란 그 원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챕터 4에서는 그러면 좀 더 눈을 좁혀서 칼빈과 인문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칼빈의 교육 과정과 성장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칼빈이 성경과 교부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의 신학의 특징들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칼빈과 교부의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그러면 종교개혁 연구라고 하는 그 current trends, 최근의 경향 속에서 칼빈과 인문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최근의 세계 학계 연구 경향과 같이 더불어 살펴보게 되겠고요.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초점을 16세기에서 해석학적 축을 21세기로 옮겨서 같이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한번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문주의, 휴머니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14세기나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하나의 그 문예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이라든지 부흥, 그리고 각성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유명한 부르크하르트라고 하는 학자는 르네상스를 중세와 철저하게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근대의 태동이요. 그래서 중세와는 차별되는 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적인 중세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근대적 의미의 하나의 정신사적인 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점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나치게 중세와 르네상스를 차별화시키고 있다, 대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르네상스 안에는 중세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가 막 섞여 들어있는 그런 과도기적 현상인데 르네상스를 너무 근대 쪽에 노무로 해서 르네상스의 중세적 요소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르네상스는 특별히 북이탈리아, 플로렌스, 피렌체라고도 하죠. 이곳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유명한 앨리스트 맥고레스라고 하는 분은 그 이유를 이제 5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세 말에 스콜라 철학이 굉장히 스콜라 신학이 번성하고 있었는데 주로 유럽 북쪽에서 많이 그 신학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유럽 쪽은 오히려 진공 상태가 되었어요. 약간의 학문의 자유에 틈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오히려 그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인데요. 이 국가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렌스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 공화국으로 운영했던 로마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이 플로렌스에서 많이 강조될 수가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번창하게 되면서 문학이나 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번성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그 메디치 가문의 박물관이 바로 이 플로렌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문화의 핵심 심장이 바로 이 플로렌스가 되죠. 다음 넷째는 이제 정치적인 면인데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과 엘리트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학자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이제 베네치아라든지 플로렌스 이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히라보를 읽을 수 있었던 학자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이 히라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대한 그런 그 학문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이 몰락이 되면서 또 반대로 동쪽으로도 확산이 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 몰락 이후에 그 많은 또 이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3의 로마라고 불리우는 모스크바가 이때 중심 도시로 떠오르게 됩니다. 모스크바는 그 당시에 몽골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전 유라시아 대륙 속에서 반몽고 민족주의 운동의 거점 도시였고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반몽고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모스크바 공국이 대두하게 되었고 이제 이 서쪽에서는 르네상스가 동쪽에서는 모스크바 공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3의 로마 바로 이 그 러시아 정교회가 또 부흥 발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가까이 있었는데 그중에 서쪽의 현상이 르네상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우리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르네상스가 부흥하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면서 이 플로렌스가 또 굉장히 세속화되는 면을 맞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세속화된 플로렌스의 그 도시 속에서 플로렌스의 어떤 각성을 촉구하고 플로렌스의 그 이 회심을 주장했던 유명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나중에 결국은 화형을 당하고 말고 그 화형당한 터가 지금도 플로렌스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중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문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주의는 중세 말에 나타난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인문학을 일반적으로 말하죠. 여기서 시나 문법, 수사학과 같은 학예 과목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는 기독교회를 없앤다 혹은 반기독교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세 말의 그 현상 속에서 이것을 갱신하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문주의는 신학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이 아니라 다소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인문주의를 정의하는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첫째는 인문주의가 고전 학문과 언어학이라고 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좀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전 학문과 언어학을 강조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인문주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인문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둘째는 인문주의를 스콜라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철학적인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은 중세 스콜라주의와 근대 출발인 르네상스를 대립 구조로 보는 이제 이런 경향이죠. 아까 부르크하르트가 가장 대표적인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인문주의는 그러나 그리스나 라틴 고전 연구를 통해서 하나의 웅변수를 발전시켜서 이것은 하나의 설득을 얻고자 하는 이런 하나의 경향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지 이것이 종교적이다, 반종교적이다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매우 그 폐쇄적인 시각을 갖고 보게 되면 인문주의를 해석하는데 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텔러라고 하는 사람의 학자의 주장을 우리가 주목할 만한데요. 이분은 그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웅변술에 1차적 관심을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웅변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사상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청중이나 어떻게 대중 혹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까, 이러한 면에 많이 그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이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인문주의에 대한 정의는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관련성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인문주의나 종교개혁이나 모두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다 영향력 있게 설득하기 위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고 그 내용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고의 권위였던 그 근원, 성경과 교부들이죠.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또 그들이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근원이었던, 최고의 권위였던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인문주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인문주의를 좀 더 넓은 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그 중에서 특별히 칼빈하고 관계에서는 직접 중요한 인문주의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북유럽 인문주의라고 말합니다. 북유럽 인문주의는 우리가 흔히들 데보치오 모데르나라고 말하죠. 근대적 경건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의 데이펀트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그 한자 동맹의 그 한자 리그의 그 배를 타고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북이탈리아, 스위스까지 전파되었던 이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이 직접적인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관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 이 부분인데, 북유럽 인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1340년경에 그 네덜란드의 한자 동맹 도시였던 데이펀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흐로테라고 하는 분, 어떤 책은 그로티우스라고도 하고 그로테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원래 이름을 발음을 하면 흐로테라는 발음이 정확합니다. 이 흐로테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이제 사제에 지원을 해서 파리에 유학까지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큰 질병을 앓게 됩니다. 병을 앓았다가 그 병에서 자기가 병이 회복이 되면서 큰 깨달음을 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공동생활 형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공동생활 형제단이 이웃 한자동맹 도시로 확산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볼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스볼레라고 하는 곳에서 그 운동이 이제 번창하게 되고, 그때에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일종의 수도사 비슷하게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유명한 토마스 캠피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제 화란의 스볼레라는 곳에서 평생 사역을 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전 유럽으로 한자 동맹에게 배를 타고 다 확산이 돼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학자들은 바로 데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하고도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펜이라든지 쥐번이라든지 이런 도시로까지 공동생활 형제단 운동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인 인문주의 관계에서 이 북유럽 인문주의가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직접적인 그런 영향 관계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유럽 학자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또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과 서로 서신으로 교환하면서 서서히 북유럽 인문주의가 이제 그 확산이 되어 갔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데보츠오 모데르나 운동 중에 중요한 것이 필사입니다. 이들은 같이 모여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그 읽은 책을 서로 나눠 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보통 많을 때는 한 뭐 800명, 1000명까지도 모여서 이제 공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그룹에 모이면 한 코र्스가 끝나면 약 1000권에 해당되는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필사를 하니까. 그럼 그 책들이 배를 타고 전 유럽에 확산이 돼요. 이것이 아직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이 기독교 지성사적인 면에서 볼 때 사상이 전파되는 아주 놀라운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데보츠오 모데르나는, 근대적 경건은 구텐베르그에 의한 인쇄술, 금속 인쇄술이 발전이 되면서 쇠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기능을, 역사적인 기능을 다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수만 권의 책들이 출판이 되니까 그 지성사적 기능을 이제 다음 세대에 넘겨주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북유럽 인문주의는 네덜란드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라인강을 타고 스위스, 그리고 독일, 프랑스, 북이탈리아까지 퍼져나갔던 그런 지성사적인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문주의의 황태자로 지칭되는 에라스무스도 바로 이 네덜란드의 데이펀트에 유학을 와서 한 2, 3년 공부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점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이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도 성경을 이 제롬의 불가타 성경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 성경을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게 무엇일까?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고요. 1516년에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 나오고 1520년에 그 수정판을 만들어내는데, 이 1520년에 나온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은 이건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리고 웨콜람파디우스나 마틴 부서나 뭐 이런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종교개혁 정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혁명적인 일이죠. 물론 에라스무스 자신은 종교개혁으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카톨릭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그가 아드폰테스의 정신으로, 이 데보츠오 모데르나에서 훈련받았던 정신을 가지고 폈던 그 신약 성경이 혁명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바로 그 영향에 의해서 1535년에 최초로 불어 성경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출판이 되고요. 그 책의 서문을 칼빈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적 경건 운동은 종교적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점차 고전적이고 인문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 해서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으로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이 준비되고 있었다, 칼빈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우코 옐스마라고 하는 그 화란의 캠페인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대적 경건 운동이 지향했던 공동체적인 운동과 종교개혁이 지향했던 운동 사이에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데이펀터와 스볼러에서 시작되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례로 그 총신의 홍치모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그가 이제 그 데보츠오 모데르나에서 그가 훈련을 받았는데, 바로 이 에라스무스가 데이펀터라고 하는 곳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당시, 이 화란의 데이펀터에서 출판된 고전의 책의 수가 당시 영국과 스페인에서 출판된 책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능가했다.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필사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쭉 필사를 하기 때문에 한 과정이 끝나면 책이 1000권씩 나오니까 이건 뭐 한 명이 필사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이 나중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아주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북유럽 인문주의는 다음의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었고 북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는 달리 개인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개혁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주의적인 방법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열망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시각을 좁혀서요. 인문주의와 종교개혁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보면 인문주의는 인문주의는 종교개혁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즉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인 지성사적인 배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문주의가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일종의 촉매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는 종교개혁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데보치오 모데르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는 큰 배경이었고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종교개혁, 특히 칼빈이나 루터와 어떻게 데보치오 모데르나가 컨택을 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데이펀트, 화라는 데이펀트가 시작되어서 전 유럽 확산되어졌는데 바로 이 데보치오 모데르나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거기서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교수 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몽테규 대학인데요. 이때 이제 이 그 교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몽테규 대학의 교수진들이 화란에 유학을 와서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고 파리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 패컬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학생으로 몽테규 대학에서 칼빈이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스스로가 직접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그 공동체에 가담을 하거나 아니 그가 직접 화란에서 훈련받은 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칼빈이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엘 베다를 통해서 어거스틴과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저서들을 접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로 이 노엘 베다라는 분은 화란의 하우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훈련을 받았던 그 존 스탄도닉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밖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칼빈은 이 데보치오 모데르나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르페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잔 스트룸이라고 하는 두 명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르페브르는 제가 또 다른 소 챕터를 통해서 바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잔 스트룸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중요한데 이분은 리에주 출신입니다. 참고로 이제 리에주는 불어를 사용하는 네덜란드인데요. 바로 칼빈의 아내 이들레트 드 뷰르의 바로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들레트 드 뷰르가 리에주 출신이었는데 원래 제세라파였죠. 나중에 박해를 받아서 스트라스부르 도망을 가는데 피해서 난민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불어를 사용하는 난민 공동체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칼빈을 만나서 칼빈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의 아내가 된 분이 바로 고향 리에주인데 바로 이 리에주에 있는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이 잔 스트룸이고요. 바로 그분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그 김나지움, 뭐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높고 대학과는 좀 낮은데 이 김나지움을 세워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 김나지움의 커리큘럼과 학교 운영 시스템이 전형적인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그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경건의 운동의 특징을 열거하자면 먼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즉 로마 교황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경건의 기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헌신을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그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식과 영성이 완전히 통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그 관점이에요. 세계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이 세계로부터 물러서야 한다. 철회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로 보고 그래서 세상을 칼빈이 그 창세기 주석의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현시되는 극장과도 같다.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점을 가졌던 칼빈과 차별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교개혁, 칼빈과 또 약간 다른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르페브르라고 하는 그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데보체 모데르나와 관계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참고로 아까 데보체 모데르나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데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 그래서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챕터가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참된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내면 세계의 그 평정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한 생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한 참된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챕터 4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챕터가 크게 4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건 생활을 칼빈이 말할 때 내 책을 쓴 것은 이게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돕기에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챕터 4개로 되어 있고 맨 끝에 챕터 4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사실은 데보체 모데르나의 토마스 아켐피스의 데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하고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 열려있는 주제입니다. 과연 데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와 칼빈의 인스티튜와의 그 구조와 그 신학적인 관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 연구는 아직 열려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르페브르와 모 공동체인데요. 르페브르 중심으로 해서 이미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면서 일종의 소그룹이 성경과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하는 소그룹이 이제 생겨서 그런 운동하는 단체가 파리 근처에 있는 모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그룹이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의 그 여동생이었던 그 앙굴렘의 마가렛 공주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했었죠, 사실은. 이곳에 있었던 인문주의자들이 브리쇼네, 기욤 파렐, 루셀, 까롤리, 그 다음에 바티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이 나는 사람이 파렐이죠. 나중에 칼빈과 제네바에서 같이 공룡했던 분인데, 사실은 물론 칼빈이 이 단체에 있지는 않았지만 칼빈과 교제하고 칼빈과 깊이 신학적 교감을 갖고 있었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룹들이 바로 이 르페브르가 이끄는 바로 그 인문주의자들의 그 스터디 그룹 속에 있었다는 것.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칼빈과의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에라스무스인데요. 이 에라스무스는 로테르담 출신입니다. 그래서 로테르담에서 태어나서 그가 활동을 했는데 사실 에라스무스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정신과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같기도 해요. 가장 중요하게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과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드폰테스입니다. 성경을 제롬이 번역했던 불가타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신성화했던 불가타가 아니라 직접 헬라어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끝없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노붐 인스트루멘툼 옴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버전을 1516년에 바젤에서 펴내고 나중 20년에 수정판이 나오는데 20년 수정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정신에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이제 기억할 것은 그러면 이 에라스무스가 그 종교개혁 정신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큰 차이가 이겁니다. 에라스무스는 이 종교개혁이나 근대적 정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터도 그랬고 또 칼빈 그러니까 독일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1535년에 불어판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에라스무스는 이 자국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헬라어 그 성경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화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화란어로 번역하려고 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원전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 점에서 보면 에라스무스는 여전히 이 라틴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묶어지는 중세적 하나의 지성사적인 흐름에 있었다. 아직까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영국의 위클리프 그렇지 않습니까? 화란에는 이제 소위 스타튼 베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었고 또 독일의 루터 성경이 있고 또 화란에 프랑스도 있는데 에라스무스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가 그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 진영으로 합류하지 못했던 면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와 인문주의의 관계인데요. 루터와 인문주의의 관계는 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많은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은 칼빈이나 바젤의 웨콜람파디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서와는 달리 루터는 인문주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루터는 신비주의적인 영향 그리고 기독교 인문주의 영향을 함께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기독교 인문주의 영향을 정말 받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바로 화란의 데보치오 모데르나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죠. 14세기에 이것이 그 독일로까지 와서 유명한 마그데부르크에 와서 그것이 데보치오 모데르나 공동체가 있었고 루터가 그곳에 와서 약 1년 정도 생활하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루터의 신학의 배경으로서 기독교 인문주의를 또 강조하고 데보치오 모데르나를 강조했던 것은 역시 이제 그 홍심호 교수님이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그 배경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16세기 초의 인문주의는 독일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위스에 비하면 좀 작았다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찌빙글리가 교회의 윤리적 변혁이라든 이런 걸 강조했다면 루터는 신학의 개혁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찌빙글리보다는 덜 인문주의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루터나 칼 슈타트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성경과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의 정신은 여전히 성경적 인문주의 혹은 기독교 인문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엘리스트 맥그레스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루터와 인문주의의 관계는 그래서 이 데보치오 모데르나에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데이펀트에서 민스터를 거쳐서 라인강을 타고 한자 동맹의 그 동맥이 되는 그 라인강을 타고 다니는 것이죠. 마그데부르크까지 확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1482년에 마그데부르크에 공동생활 형제단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청년 시절에 1년 동안 그 형제단에서 생활을 했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접촉이 없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역시 그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자들 스위스 쪽보다는 그 영향은 좀 작지 않겠느냐.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면이 공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를 가장 지지했던 지성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지역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장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자들이 바로 인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루터의 신학이 점차 강하게 강조되니까 그들은 이거 너무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나중에 루터와 결별하게 되는, 그래서 루터를 반대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인문주의 관계는 이런 두 면이 동시에 역사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스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관계는요. 이것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큰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스위스 지역에서, 스위스 개혁파 쪽에서 인문주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찌빙글리죠. 이 찌빙글리는 에라스무스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신앙을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찌빙글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개혁을 동시에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우리의 모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보는 이런 점들 특히 이제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고요. 윤리적인 면, 예수를 모범으로 보는 이런 면들은 인문주의 영향의 큰 하나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스위스의 종교개혁, 특히 스티븐글리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일한 지적 동력이었던, 그러니까 중세 신학이 이제 그 중세말의 신학적인 그런 바운더리 속에서 유일한 동력이었던 인문주의에 의해서 그들이 점차 신학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과연 긴장이 없는 거냐? 똑같은 라인에 있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인문주의는 종교개혁과 같은 라인에 있으면서도 또 긴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립적인 관계를 우리가 루터파와 그리고 스위스 개혁파로 나누어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스콜라 신학에 대한 것인데요. 인문주의자들과 루터파와 그리고 스위스 개혁파 모두는 스콜라 신학을 일단 배척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합니다. 근데 배척하는 이유가 달라요. 인문주의와 스위스 개혁파는 스콜라 신학이 너무 난해하고 너무 복잡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해서 배척을 합니다. 근데 루터 쪽에서는 스콜라 신학 그 자체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스콜라 신학이 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의 대립이 되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면서 접근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한 요 예가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개혁파 가운데 17세기에 나왔던 푸치우스라고 하는 그런 나드로 레포르마치라고 하죠. 종교개혁 이후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려지는 30년 전쟁으로 유럽이 피폐하게 되었을 때 그때 소위 말하는 스콜라적인 그 개혁주의를 주창하면서 나왔던 푸치우스로 대변되는 그 소위 말하는 유명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스트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모토를 주창했던 이 푸치우스로 대변되는 정통 개혁파주의. 바로 그 주의 같은 경우는 스콜라주의 신학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배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멀러 교수님도 물론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루터 쪽에서는 이걸 배격하는 입장이 강하죠.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으로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문주의와 루터파 개혁파는 모두 다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인문주의자들은 성경을 아주 설득력 있는 고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점으로서 마치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의 저서가 아주 중요한 권위가 있는 책으로 보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권위 있게 보았다면 루터파와 개혁파 모두는 이것은 최고의 유일한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최고이자 유일한 권위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인문주의는 루터파나 개혁파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루터파와 개혁파는 같은 라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 교부들에 대한 태도인데요. 인문주의자들은 교부들이 고대성과 웅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루터파는 그들이 교부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가고 있다. 그래서 신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준거로서 교부들을 바라보고 있죠. 이것이 인문주의자들이 교부를 바라보는 것과 루터파가 교부를 바라보는 것과의 하나의 차별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The Church Fathers in the West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브룰에서 출판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과연 서양의 그 지적 신학적 전통 속에서 교부들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많은 저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칼빈 in the West 서양에서 칼빈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 오르트라고 하는 분이 그 아티클을 썼어요. 결론적으로는 칼빈의 신학의 교부들은 성경 다음에 세컨더리 어소리티지만 아주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게 결론이었는데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역시 교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 모두가 다 인문주의와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이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수사학적으로 볼 때 인문주의는 웅변술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적을 위해서 수사학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스위스 개혁파나 스위스의 그 개혁파 독일의 루터파는 모두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종교 개혁의 정신, 그 성경의 그 기독교의 정신을 잘 이해해서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수사학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학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가 달라요. 그런 점에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차별점과 긴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종교 개혁은 루터파보다 더 인문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텐베르그, 즉 루터파조차도 성경과 어거스틴을 연구해야 한다 하는 이 열정, 이것은 바로 인문주의로부터 받은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그래서 그러나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그 긴장의 정점은 1525년에 이제 특히 에라스무스와의 그 논쟁 속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특히 자유주의 논쟁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칼빈과 인문주의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큰 배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 갖고 있고, 좀 더 좁혀서 칼빈과 인문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칼빈 자신이 그 부스마라고 하는 분이 잘 말하고 있듯이, 칼빈은 중세와 근세를 다 담고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근세적인 요소도 같이 품고 있다. 이번에 부스마가 잘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찬반 논쟁도 심합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것이죠. 칼빈은 물론 중세를 칼빈이 다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 데보치오 모데르나 영향, 유명한 또 그 버나드, 칼빈은 성 버나드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 강요나 그의 책들을 보면 굉장히 극찬합니다. 성 버나드에 대한 칼빈의 극찬을 보면 칼빈이 중세를 다 싸잡아서 비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두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물론 부스만은 좀 더 강하게 말했어요. 인문주의는 칼빈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칼빈에게 있어서 인문주의가 이 주변적이지 않고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칼빈의 인문주의 교육을 보면 더 잘 나타납니다. 칼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꽃피우고 있었던 그런 대학, 처음에 칼빈이 마르슈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몽테규 대학으로 옮기는데, 이 몽테규 대학의 패컬티 멤버들이 다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그 급격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스탄도닉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가 몽테규 대학의 학장이 되는데, 칼빈이 오기 얼마 전입니다. 몽테규 대학 학장이 되어서 그 커리큘럼을 다 이 데보치오 모데르나 커리큘럼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때 바로 칼빈이 그때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이 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아드폰테스, 이 교부들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문주의적 방법론을 가지고 칼빈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과 같은 아주 장황하고 이렇게 막 정말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 칼빈의 해석학의 특징이 그것이죠.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은 다 인문주의로부터 그가 배운 것이다. 알레고리컬하게 막 장황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의 마르슈 대학과 몽테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통 12살경에 파리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슈 대학 갔다가 몽테규 대학으로 가는데요. 이 몽테규 대학이 이제 바로 그 당시에 전형적인 데보치오 모데르나 분위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칼빈이 큰 영향을 받고, 특별히 칼빈이 어거스틴을 어디에서 만났을까? 칼빈의 신학에서 어거스틴이 그 센트루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제 화란분으로서 튜빙겐에서 이제 칼빈과 어거스틴으로 공부해서 책을 출판하셨던 랑어 판 라펜스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냈던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토투스 노스테르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이 출판이 되었었는데, 튜빙겐에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도 결국 칼빈 신학에서 어거스틴을 빼고 말할 수 없다는, 물론 너무 지나친 것은 또 배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 요소 같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칼빈이 어거스틴을 어디서 만났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은, 바로 몽테규 대학에서 존 메이저 혹은 마요르라고도 읽혀지는데, 이 메이저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소개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떤 것을 소개받았을 것이냐, 거기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이다, 철학이다, 수사학이다, 뭐 많은데요.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마도 그 몽테규 대학에서 이 메이저 혹은 마요르를 통해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그 반펠라기우스적인 경향, 즉 펠라기우스에 반대하는 그러한 어거스틴의 은총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 그러한 어떤 정서를 받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맥거리스 그렇게 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법 인문주의예요. 오를레앙과 부르주에서 칼빈은 법 인문주의 영향을 받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프랑스와 1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와 1세는 강력한 프랑스를 지향하면서 절대적인 군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랑스를 지배하는 법 체계가 두 개의 듀얼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모스 갈리쿠스라는 것, 즉 게르만 법과 그다음 모스 이탈리쿠스라고 하는 이탈리아법, 두 개의 법 체계가 프랑스 안에 있었어요.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프랑스와 1세가 질서 있게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착안한 것이 옛날 로마입니다. 로마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강력하게 로마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고 매우 매력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법을 우리가 중흥해서 로마를 우리가 배우자. 그러면서 로마법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는데 국책 사업으로 이제 그것을 중흥을 시켰는데 바로 그때에 칼빈이 오를레앙과 부르주에서 그 법 인문주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원 제목 자체도 로마법을 설명하는 하나의 법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기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칼빈은 인문주의적 훈련과 소양을 그의 사역과 저술에 매우 적절하게 활용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 스콥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이제 칼빈이 파리에 체류할 때 그가 교제했던 분인데요. 니콜라 스콥이라고 하는 분, 이분과 관계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박용훈 교수님 발제하실 때도 우리가 충분히 훌륭한 발제를 듣고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었어요. 이분은 전형적인 그 복음주의적인 인문주의자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니콜라 스콥이라고 하는 분이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설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연설문의 내용이 도저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적인 신학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소르본 쪽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니콜라 스콥이라고 하는 연설문의 내용에 다분히 이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요. 다분히 칼빈의 영향이 있다. 어떤 분은 칼빈이 써주었다. 어떤 분은 칼빈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니콜라 스콥 자신도 훌륭한 사람인데 학장이 될 사람인데 남이 써준 것을 그대로 말할 정도의 그 정도의 학식이 없는 사람이 학장이 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상이 내용이 컨텐츠가 들어있고 그걸 자기가 썼겠죠. 어쨌든 영향 준 것만 확실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사건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있었던 소위는 플래카드 사건, 파리의 전 영역에 종교개혁적인 그런 전단이 뿌려지는 그 플래카드 사건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프랑스와 1세는 대대적인 박해를 예고하게 되고 그래서 칼빈은 어쩔 수 없이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그가 난민으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다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칼빈과 성경 교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가장 근원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었습니다. 의심할 바가 없죠. 성경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또한 교부들에게도 성경 다음에 세컨더리 어소리티로서 권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내용이면 무조건 끝나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의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 해석적인 라인이 있다면 칼빈은 단연 교부들의 해석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교부들이 해석했으니까 우리 그 해석을 따르자. 그런데 그 중에서는 특별히 이제 칼빈은 어거스틴을 아주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호소했는데 그 이유는 칼빈이 볼 때는 어거스틴은 가장 순수하고 원시적인 교회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볼 때는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은 다분히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분리주의자거든요. 분리주의자요,
정통 교회로부터 떠난 이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그 아킬레스건이 그거예요. 교회 분열주의자 아니냐, 정통을 이탈한 이단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통적인 그런 교회를 담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의 가장 이 종교개혁이나 카톨릭 망라에서 존중받는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거든요. 그 어거스틴의 신학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칼빈과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오히려 정통 라인에 있게 되는 것이고 중세 말의 카톨릭이 오히려 거기서 벗어났다는 논리가 되죠.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논리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칼빈은 특별히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그가 많이 그 위에 서 있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칼빈과 어거스틴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칼빈이 특별히 이제 당대 카톨릭주의자들과 논의를 할 때, 카톨릭주의자가 논의할 때 특별히 칼빈은 이 교부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부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카톨릭이든 개혁파든 루터파든 누구든 간에 최고의 권위가 있었던 어거스틴을 인용함으로써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고 나는 그 어거스틴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론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멜랑흐톤과의 관계입니다. 어거스틴은 칼빈이 왜 어거스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 멜랑흐톤과도 같은 루터파와 신학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랑어 판 라펜스바이라고 하는 분이 강조하는 것인데 저는 아주 굉장히 옳은 주장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자, 뭐냐 하면 멜랑흐톤과 같은 루터파 속에서 과연 루터파와 같은 다른 종교개혁 진영 안에 있는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 과연 그들이 우리의 적이냐 동지냐 이게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워낙 다양한 개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운터 레포메이션, 그렇죠? 이그나투스 로욜라도 우리는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저마다 개혁인데 그 중에 과연 우리가 동지로서 함께 갈 수 있는 개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어거스틴의 신학을 하나의 그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면,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을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같은 동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 진영 간의 하나의 그 연대를 위해서도 어거스틴은 중요했다. 카톨릭에 저항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종교개혁 안에서도 이런 이중의 이유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인데요. 사실상 칼빈이 칼빈이 학자로서 처음 낸 그 처음 저작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쓰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뭘 증명하냐 하면 이미 칼빈이 이미 그 탁월한 인문주의자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인문주의자여지만 이 책을 쓸 수가 있어요. 비록 기독교 강요처럼 성공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클레멘티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관용론.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종교개혁 초기에 프랑스와 1세라든지 많은 군주들이 종교개혁주의자들에 대한 그 박해를 염두에 두고 박해를 예고하고 있었고 그런 일들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좋은 군주라면 옛날 그리스 로마의 모델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들도 다 관용을 다 베풀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논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개혁주의자들에 대한 박해를 막을 수 있는 레토릭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안에 종교개혁적인 복음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인문주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칼빈이 확실하게 회심했다라고 보기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자들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이후에 회심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칼빈이 어떤 그 급격한 회식을 소위 말하는 수비타 컨베르지오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칼빈이 어느 한 회점에 회심했다고 해서 그
밑 작업이, 준비 작업이 없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준비 작업이 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회심한 것을 본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문주의적인 책이 그의 첫 저서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인문주의와 관계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칼빈이 실제로 인문주의와 지속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특히 그의 사역에, 칼빈은 1564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에 설립되었던 이 제네바 아카데미만 보아도 인문주의 영향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우리가 주지하는 바처럼 칼빈이 1555년에 드디어 제네바에서 완전한 그 칼빈 4명의 그 대의원이 칼빈을 지지하는 자가 선출이 되었고, 이제는 칼빈이 정말 명실상부한 제네바의 지도자로 위치를 갖게 된 것은 1555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의 정신으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네바 대학, 즉 그 당시 이름은 제네바 아카데미인데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려고 할 때에 과연 어떠한 모델로, 어떠한 그 유형으로 제네바 대학을 세울 것이냐라고 할 때에 대학을 세우기 몇 년 전에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장스트롬, 리에주 출신의 데보치오 모데르나에 훈련받았던 사람이죠. 이 장스트롬을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김나지움을 세우고 있었고, 칼빈이 1538년부터 41년까지 3년 동안 제네바에서 쫓겨나 있을 때에 그때 거기서 장스트롬을 만나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가 볼 때 굉장히 이상적으로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아카데미를 세우기 몇 년 전에 실제로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해서 제네바 김나지움에 그 장스트롬이 운영했던 김나지움의 커리큘럼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울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념 자체가 그때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옛날 1541년 교회령, 교회 규정부터 이미 그 아이디어는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울 때 그냥 단순하게 신학이나 단순하게 성경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분히 그 당시 기본의 인문주의 학교에서 가르쳤던 커리큘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카데미 그 내용 자체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자체가 이미 그 아카데미의 그 시스템과 소위 말하는 스콜라 프리바타와 스콜라 푸블리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즉 기초적인 인문주의 교양을 쌓게 하고 더 심화된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이 내용 자체가, 그 커리큘럼 자체가 칼빈이 여전히 그의 말년까지 인문주의 영향을 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에게 미친 인문주의 한 예로서 이제 제가 하나의 조그만 부분을 또 잠깐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칼빈이 똑같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신학이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거스틴과 칼빈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카피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어거스틴과 칼빈의 신학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제가 하나의 관심을 갖고 보았던 것이 바로 그의 국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어거스틴과 칼빈은 같지만 달라요. 왜 다르느냐? 어거스틴은 국가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놔두면 무질서하게 되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억제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국가를 허락하셨다. 이게 어거스틴의 핵심입니다. 국가론에. 근데 칼빈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오케이, 그 맞다. 더 나아가서 국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혹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하나를 더 붙이거든요. 국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면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점은 인문주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신학이 어거스틴과 같다면 바로 같은 면이 있지만 다르다면 그 배후에는 인문주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신학에 있어서 아마 이해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종교개혁 연구 동향에 비추어서 칼빈과 인문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종교개혁과 중세 말의 사상적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종교개혁을 중세와 흑백 논리로 보죠. 종교개혁은 정이요, 그리고 중세는 반입니다. 정반합으로 보면서 그 중세가 반대돼야 칼빈이 산다, 혹은 종교개혁이 산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나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오히려 아까 본 것처럼 중세 말부터 있었던 데보치오 모데르나,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 버나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중세 말의 그 흐름들이 그대로 면면이 흐르고 있었고, 그 특히 인문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혹은 복음주의적 인문주의 영향이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촉매가 됐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종교개혁과 중세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인문주의는 큰 하나의 그 공통 분모로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문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인문주의를 스쿨 프랙티스, 즉 학교의 훈련이라고 본다면, 이 주장은 이제 빌레멘 오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이제 강조했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소위 말하는 그 스콜라주의는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콜라주의가 어느 한 중세 말의 한 시기가 아니라 이미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모두를 그 소위 말하는 그 스콜라라고 하는 스쿨 프랙티스라고 볼 때에 그 영향하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널리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리차드 멀러 교수님이나 판 아세트, 화란의 우트렉트의 판 아세트 같은 분도 그런 맥락에서 종교개혁 이후의 나드로 레포르마치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 이후의 종교개혁, 즉 17세기 개혁파 경건주의의 한 흐름이죠. 이걸 스콜라와 연속성에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속성으로 보는 흐름이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다. 역사를 단절로 보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인문주의가, 그리고 또 거기 그 연결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칼빈과 인문주의 관계가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칼빈은 어려서부터 인문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있어서 인문주의는 다 없어진 것이냐, 남아있는 것이냐, 남아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목할 만한 것은 칼빈이 인문주의자에서 종교개혁주의로 돌아선 이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작품을 귀하게 여겼고 인문주의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인문주의를 절대화하거나 신성화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칼빈은 기독교 진리는 인문주의적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중요하죠. 그러면 인문주의가 칼빈에게 공헌한 바가 무엇일까?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칼빈의 인문주의적 훈련은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그래서 당시 인문주의와 수사학은 결국 칼빈을 당대 지성인과 대중과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칼빈은 고대의 철학적 용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했는데 이것은 칼빈 당시 지성인들과 독자들에게 칼빈이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는데 매우 유용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진리를, 종교개혁의 신학을 소개해서 그 신학과의 내용을 듣는 자들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문주의 정신인 아드폰테스의 원칙에 따라서 칼빈은 원전과 고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성경과 교부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는 영감을 불어넣은 것이 인문주의였다. 넷째는 인문주의적 태도는 칼빈으로 하여금 세상과 현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왔다. 아까 국가관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거스틴과 다른 점이죠. 이 세상과 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21세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과연 우리가 인문주의자 칼빈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나눠 보았는데요. 첫째는 일반 학문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기독교로 회심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학문을 다 벗어버리고 난다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적 성과를 무시하지 않고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로 현대인들은 신앙과 일상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역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칼빈이
인문주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권위의 최고의 근원이 되는 성경, 그리고 교부들의 신학이 되겠죠. 글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결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세속 학문을 신학 수립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 그들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은 점차, 우리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우리가 인문주의처럼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그러나 학문 자체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계몽주의와 우리의 차이점이죠. 학문 자체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이라도 성경과 종교개혁 신앙의 눈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 유럽의 일상적인 교양이었던 인문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방법론을 사용해서 종교개혁 신학을 정립했고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시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효과적으로 복음과 그의 신학을 전달할 수 있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칼빈은 성공적인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과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처럼 인문주의를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도 아니고, 신학과 학문, 신앙과 학문을 아주 지혜롭게 통합하며 건강한 균형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현대인들에게 유익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